추위가 살아있는 듯 비행복을 파고들었다. 노스다코타 그랜드 포크스 공군기지 활주로의 영하 23도. 1975년 12월. 새벽 어둠을 호박색으로 물들인 나트륨 등 아래 활주로는 얼음 결정판처럼 펼쳐져 있었다. 숨결은 공기 중에서 즉시 얼어붙었다. 공회전 제트 엔진 소리는 가슴을 울리는 낮고 웅웅거리는 맥박, 콘크리트 벌판을 지배하는 기계들의 기계적 심장 박동이었다. 동시에 4,000마일 동쪽 랭글리 CIA 과학정보실 분석실엔 따뜻한 공기가 돌고 있었다. 머리 위 형광등은 꾸준히 윙윙거렸다. 분석가들은 위성사진과 기술 사양으로 뒤덮인 테이블 앞 편안한 의자에 앉아 세라믹 머그에선 커피 김이 모락, 온도는 72도로 일정했다. 후퇴익 요격기 사진을 정밀 분석, 리벳, 패널, 배기 노즐까지 꼼꼼히 살폈다. 그들의 관심은 노스다코타의 겨울처럼 F-배섬 이글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몇 달 전 실전 배치된 이 신형 미 공중 우세 전투기는 티타늄과 알루미늄으로 구현된 수학적 확실성이었다. 프렛 앤 휘트니 FH2 터보팬 엔진 2개, 각 25,000파운드 추력, 연료 무장 만재 시에도 1에 육박하는 추력대 중량비. 마하 2.5 이상의 최고 속도, 6만 피트 이상의 비행 고도, 이전 세대가 탐지 못하던 거리의 표적도 추적하는 첨단 레이더. 이글은 이전 기종의 모든 성능을 능가했습니다. F4 팬텀보다 빨랐고 F-웬건역 델타 다트보다 가팔랐죠. F-100손사보다 선회력이 뛰어났고 국방부와 정보기관은 F-2사보가 압도적 우위라고 평가했다. 소련 요격기 MiG-23, Su-27, MiG-25, 폭스베트의 성능은 달랐죠. 수학적, 물리학적으로 명백했습니다. 미국의 제공권 우위는 필연적이었습니다. CIA는 모든 시나리오를 계산했다. 그들은 소련 엔진 사양, 야금술 한계, 공기역학 이론을 파악했습니다. 수치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줬죠. F-2사본은 조종사 기량이나 전술 혁신으로도 극복 못할 격차로 소련 전력을 압도했습니다. 추력 20% 증가, 추력대 중량비 30% 향상, 소련 조종사도 넘볼 수 없는 상황 인식 첨단 항전 장비. 기술 격차는 넘을 수 없어 보였다. 이글은 단순한 공학적 우수성 그 이상이었다. 베트남 상공의 쓰라린 교훈으로 다듬어진 공중전의 철학적 접근법을 담고 있었습니다. 공군 대령 존 보이드와 수학자 토마스 크리스티가 개발한 에너지 기동성 이론이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단순하면서도 명쾌했습니다. 기동으로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투기가 모든 교전을 압도하죠. F-5의 힘과 공기역학은 수학적으로 극복 불가능해 보이는 에너지 우위를 제공했습니다. 노스다코타 꽁꽁 언 12월 아침, 지상 요원들이 이글스 훈련을 준비했다. 표준 절차와 구성. 항공기는 완전한 항공전자 및 무기 체계, 전투 준비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췄습니다. 강력한 기계였지만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다중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장비는 목적이 있었고 모든 시스템은 전투 능력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공식 경로를 통해서였죠. 항공 기록을 관장하는 국제항공연맹은 예상치 못한 출처의 기록들을 처리했습니다. 상승 시간, 고도 속도 기록들.
이 기록들은 소련 시험 시설에서 나왔다. 판모스코비의 주콥스키, 소련 남부 외딴 비행장들은 서방 감시 밖의 실험이었다. 12월 7일 FAI 공식 기록에 첫 기록이 등재됐습니다. 15,000m 도달 시간은 2분 34선 2초. 이 숫자는 불가능해 보였죠. 기존 F4 팬텀 기록은 2분 51초였는데 소련은 17초 단축을 주장했습니다. 고성능 항공에서 17초는 영원과 같았고 알려진 소련 엔진 사양과 맞지 않는 추력을 시사했다. 랭글리 분석가들은 암호화된 텔레타이프로 통보받았고 수치를 3번 확인했다. 누군가 실수를 했어요. 장비 오작동, 측정 이상, 물리 계산은 주장 성능과 달랐죠. 소련 MiG-25의 R-4B 300 터보제트 엔진은 각각 약 24,000파운드의 추력을 냈다. 정보에 따르면 무장 시 MiG-25는 약 80,000파운드였고 추력대 중량비는 0.6H1에 육박했다. 훌륭하고 강력했으나 신기록은 아니었다. 검증 절차를 마치기도 전에 두 번째 기록이 나왔다. 2만 미터 기록은 3분 12.6초였다. 이전 기록은 3분 42초였다. 또 다른 불가능한 개선, 미그-25는 기록을 30초나 단축시켰다. 그리고 세 번째. 25,000m까지 4분 3.86초. 측정의 정밀함은 정교한 장비와 꼼꼼한 기록을 짐작해 했다. 추정이 아닌 여러 시스템으로 검증된 정확한 타이밍이었죠. 보고서가 가속화됐어요. 3만 미터까지 4분 31.7초, 500km 코스 속도 시속 2,900km. 수평 비행 고도 37.650m, 23마일 이상. 소련 시험 비행사들은 FAI의 모든 상승 기록을 체계적으로 갈아치우고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기록들이 며칠 만에 무너졌다. 이는 우연이 아닌 의도된 방식이었다. 누군가 전 분야 최고를 노렸고 실행할 역량도 갖췄다. 랭글리에서 혼란은 집중 수사로 바뀌었습니다. 과학정보국은 정보기관 전반의 전문가들을 소집했습니다. 추진공학자, 공기역학자, 사진분석가, 신호정보 전문가. 미그-25 첩보 파일을 모아 체계적으로 분석했지만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했죠. 모든 계산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가능. 그 성능을 위해선 엄청난 추력 증가나 무게 감소가 필요했습니다. 정보 분석으로 소련 터빈 야금술의 한계가 드러났다. 소련 티타늄 생산이 고온 터빈 요구를 못 맞춰 R-INSAO-B 300 엔진은 강철 압축기를 썼다. 강철은 무게, 무게는 한계. 엔진은 수년간의 개발이 필요한 근본적 재설계 없인 더 큰 추력 불가. 소련이 완전히 비밀리에 새 엔진을 개발했을까? 정보기관은 그 가능성을 검토했다. 소련 항공우주시설을 위성이 감시했고 신호정보가 설계국과 공장 통신을 감청했고 휴민트는 인력 이동과 자원 배분을 추적했다. 혁신 추진 시스템 긴급 개발 증거는 없었다. R-FROST-B 300만이 MiG-7로 설계에 맞는 유일한 엔진이었다. 추력이 늘지 않았다면 무게는 줄었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서방 전투기보다 이미 단순한 미그-25였는데
주요 구조물에 티타늄이나 알루미늄 대신 강철을 사용했고 지속 고속 비행 시 고온 내열성을 위해 무게 부담을 감수했습니다. 이 항공기의 임무는 전략 폭격기와 정찰기의 고고도 요격이었기에 장거리 레이더, 중무장 미사일, 상당한 연료 용량이 필요했습니다. 장비 제거는 임무 효과를 저해할 터였다. 조사는 확대됐고 알려진 시험시설 감시를 위해 정찰 위성이 재배치됐다. 지상정보원의 사진 정보는 다시 우선시되었다. SR-71 블랙버드 정찰기가 레이더 한계선에서 소련 영공을 넘어 짧은 기회에 주콥스키 비행장의 고해상도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사진은 48시간 후 랭글리에 도착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입체 확대경으로 필름의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추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체 형상과 치수를 MiG-25 사양과 비교하고 패널 라인과 접근 도어를 분석하며 개조 및 내부 재구성 흔적을 찾았습니다. 한 분석가는 항공기 색상에서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표준 미치-25 요격기는 회록색 위장 도색이었으나 사진 속 기체는 도색 안 된 은백색 금속을 드러냈다. 동체와 날개 상당 부분에 도색이 없었다. 미지-25급 항공기 도색은 약 25파운드였다. (8만) 파운드 기계의 25파운드는 미미했다. 총 중량의 0.03%였다. 페인트 제거가 성능 향상을 설명하진 못했지만 철학을 시사했다. 페인트를 지웠다면 또 뭘 없앴을까? 음향 정보가 단서를 더했다. 소련 국경 감시 기지들이 시험 비행 엔진음을 기록했고 전문가들은 알셈바 B300 엔진의 출력별 음향 특징을 기존 프로필과 비교 분석했다. 기본 주파수와 고조파가 일치했습니다. 소련 시험장 상공 성층권을 찢던 엔진은 R15P300 터보제트였을 뿐 혁신적인 새 동력권이 아니었습니다. 표준 엔진에서 불가능한 성능이 나왔다. 그 깨달음은 조사를 좁혀 얼마나 줄였고 무엇을 희생했는지 묻게 했다. 분석가들은 비행의 모든 물리적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수직 상승하는 전투기는 새 적과 싸웠습니다. 자체 중량, 대기 저항, 9번 8미 S2의 중력 가속도. 추력만이 유일한 대항력이었다. 관계는 간결했다. 추력 빼기 항력 빼기 중량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추력 증가나 중량 감소 시 가속도는 비례해 늘었습니다. 미그 25의 R10C B300 엔진은 최대 출력으로 총 48,000 파운드의 추력을 냈지만 무한정 유지할 순 없었죠. 완전 후연소 시 터빈 입구 온도는 엔진 강철 한계에 육박, 몇 분만 지속해도 치명적 고장이 예상됐죠. 상승 기록은 비행 내내 최대 출력을 요구했고 엔진은 고장 없이 버텨야 했습니다. 추력이 약 48,000 파운드로 고정되고 성능이 30% 가까이 향상됐다면 무게도 그만큼 줄었을 겁니다. 80,000 파운드의 30%는 24,000 파운드입니다. 정보기관은 사라진 장비 시 비톤을 찾으며 가능성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RP-2C 스메르치 레이더 시스템 800파운드. 작전용 R-4C 공대공 미사일 해팔은 3,000파운드, 무장 파일런과 발사 시스템은 500파운드. 미기-25는 37,000 파운드 연료를 만재했지만 단거리 임무는 부분 연료로도 비행 가능했습니다. 상황이 드러났죠.
레이더, 미사일, 무기 체계를 제거하고 최소 연료로 비행했다. 중량 감소는 충분했지만 사진에선 다른 현상이 포착되어 분석가들은 새로운 틀로 고해상도 이미지를 재검토했다. 있는 걸 찾은 게 아니었다. 없는 걸 찾고 있었다. 이른 아침 주콥스키에서 활주하는 미그 245가 사진에 담겼는데 햇빛이 표면 디테일을 선명히 드러냈다. 분석가는 일부 점검 패널이 표준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평평해야 할 패널은 움푹 들어갔고 도색될 패널은 맨 금속이 드러났습니다. 항공기는 부분 분해 후 재조립되지 않은 듯 불완전해 보였습니다. 소련 시험 비행사들은 경량 항공기로 운용 1개까지 비행했습니다. 비행과 기록에 불필요한 모든 부품을 제거 중이었죠. 엔진이 등반 완료까지 버텨주길 도박하고 있었어요. 설계 한계를 넘어선 항공기의 구조적 무결성에 목숨을 걸었죠. 그 업적의 진정한 의미가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첨단 기술이 아닌 극도의 헌신이었죠. 소련은 더 나은 전투기를 만든 게 아니라 전투기를 최소 구성으로 줄여 한 번의 실패가 곧 죽음인 성능 한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1976년 7월 25일 시험 비행사 알렉산드르 페도토프는 주콥스키 비행장에서 특별 개조된 에미그 MC에 E266M로 절대 고도 기록에 도전했습니다. 이는 기록 경신 철학의 정점이었습니다. 지상 요원들이 비행에 불필요한 부품들을 제거했다. 아침 기온 섭씨 22도, 기압 1013밀리바. 조건은 최적이었다. 페도토프는 두 스로틀을 최대 군사 출력으로 밀어 올렸다. 이러셀스 바이크 300 엔진이 기계적 폭력과 정밀 연소가 뒤섞인 특유의 굉음을 내며 가동됐다. 브레이크를 풀었다. 믹-25는 활주로를 급가속하며 평소보다 훨씬 가벼운 듯 빠르게 속도를 올렸다. 기수 들고 이륙 랜딩 기어 접었다. 그는 애프터버너를 최대로 했다. 후연 소실 점화, 엔진 불꽃이 기체 뒤 30피트 뻗어. 추력은 최대치. 가속력에 그는 사출 좌석에 파묻혔다. 기체는 거의 수직으로 치솟았다. 속도 증가, 고도 확보, 비행 계획은 정밀 제어로 운동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로 바꾸는 줌 클라임 기동을 요구했다. 그는 수평 비행에서 최대 속도로 가속한 뒤 급히 기술을 들어 속도를 고도로 바꾸며 우주를 향해 솟구쳤다. (45,000피트) 상공, 마하 2.8 도달 후 속도 안정. 고도계는 14,000m, 계속 상승 중이었다. 조종간을 당겨 기술을 수평선 위 20도 회전시키자 기체는 관성으로 상승했으나 대기 저항으로 속도가 줄기 시작했다. 5만 피트, 마하 2.5. 하늘은 파랑에서 짙은 보라로. 고도 1000피트마다 기압은 떨어지고 엔진은 희박해지는 공기에서 산소를 소모했다. 공기 밀도 저하로 추력 감소. 6만 피트, 마하 2.0. 항공기는 상승 중이었으나 속도계 바늘이 내려가며 감속이 뚜렷했다. 미그 이소네이가 속도를 고도로 전환하자 그는 기술을 높이 들고 자세를 유지했다. 7만 피트, 마하 1.5. 희박한 공기에서 조종은 둔했다. 해수면에서 강력하던 조종면도 이 고도에선 기체 궤적의 거의 무용지물이었다. 그는 인체 온도에서 물이 끓을 만큼 대기압이 낮은 암스트롱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혈액과 준우주 진공 사이의 유일한 장벽은 압력 복분이었다.
8만 피트, 마하 1.0. 대기라기엔 희박한 공기, 엔진은 연소 유지에 애썼다. 해수면용 압축기는 희박한 분재 터빈 효율이 붕괴됐다. 추력은 전격 출력의 일부로 떨어졌다. 83,000피트 상공에서 우측 엔진이 고장났습니다. 점진적이지도 경고도 없이요. 터빈 온도 한계 초과로 내부 부품이 치명적으로 파손됐고 금속 피로와 열 응력으로 엔진은 순식간에 자멸했습니다. 배기가스 온도가 치솟다 0으로 떨어졌다. 엔진은 멈췄다. 페도토프는 조종관으로 비대칭 추력을 느꼈다. 왼쪽 엔진은 추력이 줄고 오른쪽은 고철 덩어리라 기체는 오른쪽으로 요잉했다. 83,000피트 상공, 겨우 조종 가능한 속도에서 비대칭 추력은 즉각적인 생명 위협이었다. 그는 계속 올랐다. 엔진 하나가 파괴됐어도 관성이 믹25를 상승시켰다. 85,000, 9만 피트. 기체는 더 이상 날지 않았다. 탄도 궤적을 따르던 물체는 자유낙하 초기 단계로 상승 중이었으나 가속도는 감소 추세였습니다. 고도 9만 5천 피트, 정점에 다다랐죠. 속도는 마하 0.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항공기는 공허한 공중과 우주 경계에 잔여 운동 에너지로만 매달려 있었죠. 고독의 바늘이 123,520피트, 37,650m에 도달했습니다. 해발 23마일 상공, 인간 생존 불가능, 일반 항공기 운항 불가능, 12마일 요격 전투기도 불가능해 보이는 높이. 비행기는 통제 불능의 탄도 낙하를 시작했고 유일한 엔진은 그 고도에서 고도 유지가 불가능했습니다. 중력에 이끌려 얕은 급강하로 가속했습니다. 페도토프는 기술을 숙여 고도를 속도와 맞바꿨다. 기체는 9만 8만 피트를 뚫고 하강했다. 공기 밀도가 점차 높아지자 표면 공기 흐름이 힘을 내며 조종 장치가 다시 반응했다. 그는 멈춘 우측 엔진의 점화 시퀀스를 재개했다. 시동기 작동 완료, 연료 흐름 확인 완료, 점화, 터빈이 시동이 걸렸고 컥컥거리더니 저출력으로 다시 작동했다. 비대칭 추력 사라지고 완전 통제 되찾았다. 7만 피트, 6만. 미그 25호는 숨 쉴 수 있는 대기권으로 하강했다. 그는 하강을 연장하며 속도를 높여 두 엔진이 지속 운항에 충분한 공기 흐름을 확보했다. 4만 피트에서 수평 비행으로 전환했다. 두 엔진은 불안정했으나 허용치 이내였다. 그는 주콥스키로 향해 길고 완만하게 착륙했다. 착륙 후 지상 요원들이 몰려와 엔진 손상을 기록했다. 오른쪽 RC-4P 상백은 전면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내부 부품들은 전격 온도 초과 작동으로 인한 열 손상을 보였습니다. 엔진은 임무를 마치자마자 파괴되었다. 그 고도에서 탈출 불가능한 페도토프는 단발 엔진으로 상층 대기를 비행했지만 기록은 37,650m였다. 그 기록은 FAI 공식 기록에 올랐습니다. 지속 수평 비행에서 그 어떤 항공기도 이보다 높이 날지 못했습니다. 48년이 지난 지금도 이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랭글리 분석가들은 그 함의를 파악했습니다. 소련은 기록 경신을 넘어 기록을 위해 항공기를 의도적으로 파괴했고 치명적 실패를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였습니다. 단순 경쟁을 넘어선 몰입이었다. 공기역학적 성과로 전하는 전략 메시지. 정보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웠다. 소련이 기록 달성을 위해 기체 파손도 불사했다면 또 뭘 바꿨을까?
이 경량화된 기체들의 다른 능력은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무게를 덜어냈는가였다. 답은 여러 정보망을 통해 하나의 결론으로 모였다. 모스크바 인적 자산이 찍은 기술 매뉴얼 일부, NSA가 분석한 음향 신호, 가장 중요하게는 1976년 9월 6일 망명자 벨렌코가 조종해 일본에 도착한 완전한 MEG 2세5에 대한 상세 조사. 벨렌코의 항공기는 기록용이 아닌 완전 작전 장비를 갖춘 표준 요격기였고, 그 조사는 기록용 기체에서 제거된 것을 파악할 기준을 제공했다. 일본과 미국 기술팀은 항공기를 부품별로 해체, 모든 시스템을 분류하고 각 부품 무게를 재며 제작 전반을 기록했습니다. 정보기관은 완전한 개조 명세서를 작성했습니다. 목록은 포괄적이었고 충격적이었으며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RP-25 세우메르치 레이더 시스템 제거 800파운드 삭제 항공기는 가시거리 밖에서 표적 탐지 미사일 유도 불가 엔진과 연료 플랫폼일 뿐이었다. R-4식 미사일 4기와 발사 시스템은 제거된 채 3,1,500파운드 감량, 항공기는 적과 교전도, 자체 방어도 불가능해 모든 위협에 무방비였다. 보조 연료 탱크와 배관은 제거됐다. 2,000파운드 삭제, 항속 거리는 작전 요구치에 미달했습니다. 항공기는 40분 정도 비행 후 연료 고갈로 불시착했습니다. 레이더 경고 수신기 제거, 40파운드 감량, 미사일 발사나 표적 레이더 감지 불가. 그는 위협을 모른 채 비행했다. 무선 나침반과 항법 장치는 제거됐고 70파운드 감량. 조종사는 지상과 시간으로 항해했다. 구름은 항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피하 식별 장치도 제거됐다. 25파운드 제거. 소련 방공망은 항공기를 전자적으로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아군호인 사격 방지를 위해 사전 비행 경로를 이용했습니다. 에어컨 시스템도 제거되었습니다. 150파운드 감량. 고속 비행 시 조종실 온도는 인체 한계 육박. 조종사는 편안함 대신 고통을 감내. 기체 보호 코팅과 페인트도 제거. 130파운드 감량. 맨 금속 외피는 부식 방지 기능 전무. 항공기 수명은 년이 아닌 주로 몇 주. 불필요한 항공 전자 장비 상자들도 제거. 300파운드 제거. 빈 장비실, 동체 곳곳 빈 공간, 핵심 시스템 보호 장갑 제거. 200파운드 제거. 총알이나 파편 하나로 필수 부품 파괴 가능. 최소한의 비상 시스템 외에는 모두 제거. 과도한 유압 펌프, 보조 발정이, 보조 비행 계기판 등은 치명적 위험을 감수하는 단일 고장점 구성으로 삭제되었다. 총 6.9215파운드, 운용 중량 8만 파운드 항공기에서 3.5톤의 장비가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나아갔습니다. 연료는 임무 요구량과 최소 예비량만 남겼습니다. 항공기 최대 37,000 파운드 대신 18,000 파운드의 연료가 실렸죠. 19,000 파운드가 추가로 삭제되었습니다. 총 감량은 25.25 파운드, 13톤 이상입니다. 개량된 MiG-25는 53,000 총 85파운드. 엔진은 최대 후연소로 4cc 8,000 파운드 추력을 냈고 추력을 무게로 나눈 값은 0.889대 1이었다. 이는 전투기 설계자들이 꿈꿨으나 좀처럼 이루지 못한 마법의 문턱, 즉 1에 가까웠다.
추력대 중량비 1대1은 날개 양력 없이 추력만으로 수직 가속 및 상승을 가능케 했죠. 물리학을 이점으로 바꾼 에너지 기동성이었습니다. 미G-25는 추력대 중량비 0.6.1로 요격기로서 임무에 충분했죠. 미 공군 우위에 확신을 준 F-월서 이글은 경량시 0.9.1로 1에 근접했지만 미치지 못했습니다. 신기록 미그-25는 꾸준히 0.8세이트웨이를 넘었고 일부는 0.8세이트웨이 1에 육박했습니다. 항공 역사상 최초로 실전 전투기 파생 항공기가 실험용 로켓 미사일급 추력대의 중량비를 달성했다. 그 수치는 모든 불가능한 기록을 설명했다. 그 숫자는 수직 상승과 성층권 고도, 개조기체가 상층 대기 보라색 속으로 사라진 이유를 설명했다. 그 수학은 우아하고 잔인했다. 무게 35% 감소와 추력 불변으로 추력대 중량비가 54% 개선되었습니다. 그 개선은 상승 시간 기록 32초 단축, 운용 구성보다 70% 더 높은 고도 한계, 그리고 미국 정보부가 소련 기술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계산했던 지속 가속 프로필로 나타났습니다. 완전 무장 F-FET 이글은 운용 중인 MiG-24를 모든 전투 지표에서 능가했습니다. 뼈대만 남은 미그-25는 치명적 위험을 감수한 조종사들이 몰아 서방 항공기가 넘볼 수 없는 성능을 달성했죠. 하지만 전투적 관점에서 비교는 무의미했습니다. 기록용 기체는 싸울 수도, 제대로 항해할 수도, 지속 작전을 버틸 수도 없었죠. 그러나 전략적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소련 공학은 운용 제약이 없으면 미국 성능을 능가했다. 이는 수년 뒤에야 밝혀질 깊은 아이러니였다. 미G-25 개발은 1964년 소련이 미 XB-7식 발키리 폭격기 계획을 감지하며 시작됐죠. 발키리는 마하 3.0으로 7만 피트 이상 고도에서 소련 영공을 침투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기존 소련 요격기를 무력화시킨 속도와 고도, 소련은 발키리 요격 파괴를 위해 미G-25 개발에 착수했다. 미코얀 구레비치 설계국은 초고속, 고고도 항공기를 개발했습니다. 강철 구조로 인한 무게 증가를 감수하며 강력하지만 비효율적인 엔진을 설계했습니다. 대기권 폭격기 요격용 미사일과 레이더를 개발했고 미그-25는 발키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1964년 2월 미그-25 생산 전에 XB-70 프로그램은 취소되었습니다. 마하 3 전략 폭격기는 배치 전부터 구식이었다. 지대공 미사일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로 고고도 침투는 자살 행위가 되었다. 미국은 레이더 사각지대 활용 적어도 침투 교리로 전환. 발키리 위협은 사라졌으나 미G-25는 지속. 생산 시설, 공급망, 인력 훈련은 이미 완료된 상태였다. 1969년 이 항공기는 이미 사라진 문제의 해결책으로 도입되었지만 소련은 이를 정찰, 고고도 요격, 순항, 미사일 방어 등 새 역할에 맞게 개조했죠. 빅토르 벨렌코의 망명으로 상세 정보가 밝혀진 후에야 최고의 아이러니가 드러났습니다. 미국 기술팀이 항공기를 조사하자 우려를 낳았던 시스템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서방 기준으로 미그-25는 조악했습니다. 반도체 대신 진공관, 티타늄 대신 강철, 정밀 가공 대신 용접. 레이더는 강력했지만 정밀하지 못했다.
미사일은 무겁고 조잡했습니다. 최고 속도는 마하 2.8이었으나 그 속도로는 몇 분 비행 시 엔진 손상이 불가피했죠. 특정 목표물을 잡고 파괴하기 위한 무딘 무기였고 XB-70을 상대로는 효과적이었을 겁니다. 현대에너지 기동 전술 전투기 앞에서는 거의 무력했죠. MiG-25 정보로 개발된 F-5 이글은 소련 요격기를 전투에서 압도했습니다. 미국은 소련의 페라리에 맞서 페라리를 만든 셈이죠. 실제 소련 기계는 직선에선 엄청 빠르지만 코너에선 제어 불가능한 좁은 범위의 특수 드래그 레이저였다. 그 비교는 안심되면서도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소련은 그 드래그 레이저에 대해 무언가를 발견했다. 엔진과 연료만으로 죽음을 무릅쓴 조종사가 설계 한계를 넘어 몰았을 때 MiG-25는 서방 분석가들이 물리학 지식을 의심할 만한 성능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록이 MiG-25를 우수한 전투기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약 없이 미세한 우위로 인간이 이룬 극한의 상징이었다. F-3치 등장해 소련은 우위 양보를 거부했습니다. 1975년 F-3소 미군 배치 후 소련은 성능 기록 탈환 긴급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투기가 질적 도약을 이루었지만 순수 성능은 소련의 기록 기체들이 여전히 우위임을 입증했습니다. 미국도 결국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죠. 1977년부터 스트릭 이글이라 불린 개조 F-입소기가 기록 경쟁에 뛰어들었고 개조는 소련의 전례를 따랐습니다. 비행에 불필요한 모든 부품을 떼어냈다. 레이더, 무기, 초기 시도 시 엔진 하나, 도색, 불필요한 항전 장비까지. 연료는 임무에 필요한 만큼만 줄이고 위험을 감수하며 조종사와 항공기를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스트릭 이글은 여러 고도 지점에서 상승 시간 기록을 경신했다. 미국 시험 비행사들은 비슷한 철학, 추력대 중량 우위로 소련의 성과를 능가했습니다. 이 경쟁은 70년대 후반까지 이어졌죠. 수적 우세만을 쫓아 위험을 감수하고 경량화했지만 그 기록은 실제 군사력과 무관해졌다. 실전 전투기들은 완전 무장한 채 전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실제 전장은 레이더, 미사일, 연료, 방어 체계, 장갑, 통신 장비를 요구했습니다. 무장 해제된 기록용 기체는 군사 자산이라기보다 선전 도구에 가까웠습니다. 공항 능력과 조종사 용기는 뛰어났으나 전투 효율엔 기여 없었죠. MiG-25의 진가는 기록이 아닌 실전 배치에서 드러났죠. 요격기는 소련 방공군의 배치, 전략 정찰기 고고도 방어를 맡았죠. 수출형은 소련 위성국에서 중동, 북아프리카 분쟁에 투입됐습니다. 전투 통계는 그 실상을 보여주었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 초 서방 항공기와의 교전에서 MiG-25는 미미한 성공을 거두었죠. 항공기는 빠른 속도와 고도 능력으로 자유로운 교전 및 전술 유연성을 확보했으나 조악한 항전 장비와 낮은 기동성 탓에 현대 전투기의 BBR 미사일 및 전자전에 취약했다. 레바논 F-3보의 미G-25는 열세였습니다. 이글의 장거리 레이더, 미사일, 기동성이 교전을 압도했죠. 시리아 미그-25 조종사들은 이스라엘기를 존중, 교전을 피했다. 속도와 고도는 승리 아닌 탈출 수단일 뿐.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 마이지-25는 연합군 항공기에 맞서 제한적으로 출격했습니다. 한 대가 R-4생 미사일로 미 해군 FA 올펠 호넷을 격추하며 유일한 공중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손실은 압도적이었다. 연합군 전투기들은 공중전에서 다수의 미지-25를 격추했다. 요격기의 한계는 통합 방공망과 4세대 항전 장비 현대 전투기에 완전히 드러났다. 기록적인 개량형들은 실전에 투입되지 못했다. 그들은 측정 가능한 성과로 소련의 역량을 보여주는 특정 목적을 완벽히 달성했습니다. 1973년부터 1977년 사이 소련 시험 비행사들은 개조된 MiG-25로 국제항공연맹이 인증한 29개의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스모카 9번, 그들은 서방 예측을 뛰어넘는 성능으로 항공기와 자신을 몰아넣었습니다. 스포 9번, 그들은 투지와 계산된 위험으로 기술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 기록 중 일부는 수십 년이 지나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37철루각 50m의 절대 고도 기록은 어떤 나라도 이를 깨기 위해 자원을 투입하지 않았기에 유지됩니다. 현대 전투기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작전 요구로 장비가 무거워집니다. 양대 강국이 선전 가치와 위험을 인식하며 경량 기록용 기체의 시대는 끝났죠. 최종 매치-25 기록형 YA-200 6은 오늘날 러시아 모니노 중앙공군박물관에 정적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맨몸의 금속 외피와 키릴 문자 스텐실이 선명한 패널들. 방문객들은 날개 아래서 인류 최고 고도 전투기를 살펴봅니다. 엔진은 차갑고 조종석은 비었지만 기록은 영원합니다. 미지-25 기록 시도는 냉전 기술 경쟁의 한순간을 응축했다. 양측은 전략적 메시지를 위해 성능 한계를 밀어붙였다. 물리학은 실제였고 성과는 진정했으며 위험은 엄청났다. 소련 조종사들은 극고도 엔진 고장이 곧 죽음임을 알면서도 개조 항공기에 올랐다. 미국 조종사들도 그 헌신의 필적, 기록 경신을 위해 같은 위험을 감수했다. 불가능을 설명하는 수학은 우아했다. 중량을 35% 감축하라. 추력은 최대 지속 수준으로 유지. 엔진 자폭 감수. 조종사 필수 시스템 없는 비행 감수. 단일 고장 치명적 결과 감수. 수직 가속, 대기권 한계 극복, 12마일 고도 전투기계의 우주 경계 접근을 가능케 하는 추력 중량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교훈은 항공을 초월했습니다. 유능한 엔지니어가 명확한 목표와